특검 얘기는 정리해 주세요. 예. 이 너무 이제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마치 말장난처럼 보일 것 같아요. 여당 야당 다 한다는데 왜 안 되고 있지? 이렇게 보일 것 같은데 저희는 할 생각이 있고 심지어 저희 원내대표께서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여러 번 만나려고 했는데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할 생각이 정말로 있기 때문에 정말 토론할 생각이 있어요. 토론도 하시고 특검도 하십시오. 청년 정치인들의 가장 핫한 정치쇼 쇼미더 정치 시작하겠습니다. 최지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김재석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우선 그 윤 후보의 한중 청년 발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역시 실언이었다. 국가 지도자가 될 분이 한 말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평가가 우세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좀 너무 솔직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가다듬어지지 않은 그 발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최근에 이제 나온 여론조사 보면은 통일연구원에서 나온 그 이 여론조사를 보면 가장 위협적인 나라 북한을 제외하고 중국이 압도적으로 1등이거든요. 예. 70%가 훌쩍 넘습니다. 예. 이제 PU였냐 아무튼 거기 여론조사 세계적인 여론조사 기관이잖아요. 예. 거기에서도 대부분 이제 중국과 관련된 비혐오도, 그러니까 예. 혐오도를 조사해 보면 되게 70에서 90% 정도가 많이 나온 주요 국가들에 대해서는 실제로 이제 중국과 관련된 비호감도가 대한민국 내에서도 굉장히 높은 건 사실이지만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외교의 대상이고 최대 이제 수출국 중에 하나이기 예. 때문에 조금 가다듬어지지 않은 메시지인 것은 맞다. 그러나 실제로 현상이 그런 것은 또 그것도 맞다. 예. 예. 그래서 저도 동의하는데 뭐 젊은층 특히 젊은층입니다. 중국 혐오 정서가 강하다. 뭐 미세먼지 문제도 있고 가장 큰 건 동북 공정 그렇죠. 문제인 거죠. 예. 거기다가 뭐 무역 보복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근데 과연 그 이야기를 지도자가 할 수가 있겠느냐. 뭐 젊은층한테 그런 문제를 듣는 거는 좋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아직 정치 초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근데 저는 사실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물론 이거 뭐 괜히 또 물타기라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 문재인 정부의 사실 그 대일 정책과 관련돼서 그다음에 반일 정서가 조장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 묵인하고 침묵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라는 비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에 결국에는 지금 사실상의 이제 뭐 굉장히 사실상의 냉전처럼 지내고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굉장히 기회주의적인 외교를 하긴 했다. 그다음 말 그대로 뭐 중국에서 얻어맞고 또 아무런 그렇다고 또 중국에 관련돼서 우리가 제대로 된 메시지조차 내지 못했던 그런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반성해 보면 사실 이제 어느 정도 정책 노선과 외교 노선과 관련돼서 이제 만약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조금 더 확실한 외교 라인, 그다음에 기회주의적이지 않고 확실하게 실리적인 외교를 하겠다 정도로 읽을 수는 있는데 외교적으로 결례가 될 소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보태면요. 이재명 후보는 선택을 강요당하지 않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다. 이렇게 비전을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그 과거에 그 민주화 운동을 하셨던 가장 진보적인 그 인사인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경제는 진보적으로 해야 되지만 외교는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발언들이 이것을 우리가 뭐 어디 이 국민들이 좋아하니까 어디는 뭐 나쁜 사람이다, 뭐 중국은 안 좋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우리 외교에 문제가 된다는 것이고 이거 자체가 그 외교 퍼퓰리즘이죠. 표 때문에 국민들을 선동해서 하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국익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대통령으로서 지도자로서 미중 경쟁이 이렇게 첨예한 상황에서 외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전혀 감이 없으신 것 같아요. 외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역량이 부족하고 지도자가 될 준비도 안 됐고 자격도 없는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마찬가지로 반일 정서를 굉장히 많이 조장했고 실리적인 거를 따지자 그러면 우리가 일본이랑 얼마든지 협상하고 대화하고 했어야 되는데 소위 말하는 그 소부장, 소부장과 관련돼서도 뭐 자력을 기르겠다면서 사실상 뭐 해외 법인이 있으니까 이건 일본 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어리석은 외교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도 마찬가지고.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넘어가죠. 네. 하나만 아니야, 그 정도 넘어갑시다. 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뭐 중국에 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일본으로 번졌는데 사실은 뭐 당시에 토착 외국 이야기도 나오면서
문재인 정부가 하진 않았겠습니다만 어쨌든 민주당 지지층 포함해서 여기에 편들지 않으면 신친일파다 해서 보수 정당을 공격한 건 사실이니까 그 조항 넘어가고요. 자, 다시 김재섭 비대위원한테 여쭤볼 건데 어제 윤석열 후보가 TK 지역을 방문해서 굉장히 또 험한 말을 좀 쏟아내는데 혹자들은 이거에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고 반등의 모멘텀이 잘 안 나오니까 국민의힘의 본진이라고 할 수 있는 TK 방문해서 지지층을 좀 결집시키는 차원 그래서 강한 발언을 했다. 다만 이렇게 강한 발언을 하면 중도층에 그게 소구력이 있겠느냐 오히려 반발을 주지 않겠느냐 이런 또 반론도 있단 말이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중도 확장에는 큰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우리가 지난 미래통합당이었죠. 지난해 총선을 치렀을 때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너무 강성한 메시지들이 많이 나갔다는 것이 사실 중도층들이 보수 정당을 지지하지 않게 된 큰 배경 중에 하나 아니었습니까? 당시 이제 뭐 광화문 집회도 그랬고 말하자면 너무 거친 메시지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떤 그 세련된 정치적 언어들을 구사하지 못했다는, 그러니까 안정된 느낌을 주지 못했다는 이제 이런 비판들이 많았었기 뭐 때문에 막말 이야기도 나왔었고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반성을 토대로 한다고 하면 사실 어저께 나왔던 메시지는 다소 좀 거친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중도 확장을 얼마큼 하느냐가 이번 선거의 그 관건 아니겠습니까? 결국 51% 선거, 그 51% 당선이 되는 그런 굉장히 첨예한 선거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는 중도 확장을 위해서 훨씬 더 중도 지향적 메시지를 내야 되는데 어저께 거는 제가 좀 듣기에는 좀 아쉬웠습니다. 저는 뭐 보수 결집을 위해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보수 결집도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지층의 한 70% 정도가 후보 교체를 원한다고 하고 보수층에서 그리고 보수는 뭔가 변화를 원하진 않지만 그래도 품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중요시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너무 이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가 최소한의 품격도 없는 발언들을 지금 계속하고 있고 이것은 지금 이재명 후보가 보여주는 경제 민생 정책 행보하고 너무 대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지금 너무 조급한가? 그래서 심지어 네거티브를 지금 전략으로 해가지고 막 마음이 급한가?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면 정말 군사 독재를 찬양하고 전두환 잘했다라고 얘기를 한 것처럼 대선도 필요 없고 뭐 정권 놓고 물러가라 이런 내용들이 다 그냥 본인의 소신을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건가? 말로만 라는 따지면 생각도 듭니다. 이재명 후보가 최근에 조금 말씀을 아끼셔서 그렇지 그 험한 말 하신 걸로 따지면 이재명 후보가 훨씬 더 많이 했죠. 상대당에게 예를 들면 뭐 도둑의 힘이나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노골적으로도 많이 실제 국감장에 와서도 국민의 짐이라느니 그래서 그러니까 상대방을 굉장히 모욕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최근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조금 캄다운된 느낌이 있지만 뭐 그런 말로 따지면 사실 이재명 후보도 피해가긴 어려울 것 같고 전두환과 관련돼서도 이재명 후보가 더 후한 평가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누가 뭐 말을 조금 더 잘한다 이게 아니라 그냥 토론을 같이 해가지고 비교를 해보고 국민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토론 주제로 넘어가 봅시다. 자연스럽게. 근데 뭐 TK 지역 가서 윤석열 후보가 강하게 이야기한 것은 민주당으로서는 뭐 지금 최지은 대변인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속으로는 웃고 있을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관련해서 기사도 나긴 했습니다만은. 근데 지금 윤석열 후보하고 김종인 총괄선대본부장 간에 토론을 놓고 의견이 좀 갈린다. 김종인 선대본부장은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윤석열 후보는 강하게도 너무 강하게 지금 거부를 하고 있거든요. 뭐 거부한다기보다는 그냥 그 후보가 이야기한 거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의혹과 관련돼서 특검을 받기로 했는데 실제로 지지부진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나한테만 요구를 하느냐 이제라는 식의 이야기인 것이고 결국 만약에 이 특검 자체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후보자 토론이 이루어지면 결국 특검 했네 만에 또 고발사주 했네 만에 하는 식으로 우리가 뻔히 아는 얘기들을 네거티브를 할 텐데 그 또 중요한 지상파 방송 시간을 할애해 가면서 과연 그것이 옳느냐 그래서 먼저 우리가 토론장에 가져올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굳이 네거티브를 토론장에 가져오지 말고 그거는 먼저 털고 그다음에 토론장에서는 정책 토론하자라는 뉘앙스인 것 같고요. 김종우 위원장은 어쨌든 토론을 하자는 입장이고 저 역시도 토론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마 캠프나 후보 상황에서도 그런 이 대장동 이슈를 우리가 빨리 하루라도 털자라는 그 특검도 여야 모두가 하자고 하는 상황이고 국민 모두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빨리 털고 가는 건 맞고 그것과 더불어서 당연히 그것이 털어지면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의 토론도 지금 이제 정해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장동하고 토론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건지가 예. 너무 말이 안 되는 억지고요.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무서우신 것 같아요. 이 이재명 후보랑 같이 비교를 하는 것이 본인의 그 미천이 드러날까봐 좀 무서운 게 예.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사실 우리 국민들은 우리가 후보자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얼마나 정책이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은 얼마나 내용이 없으면은 그걸 못 보여줘가지고 뭐 그 후보자의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실 없앤다 그랬는데 그럼 이제 대통령도 없애고 AI가 대신해야 되는 건지 뭐 대통령 앞으로 집무실도 없앨 것이고 이렇게 토론 거부하듯이 앞으로는 소통 관심도 없앨 건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토론을 못하겠다라는 후보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안타깝습니다. 왜 국민의힘은 예. 그 많은 후보 중에 토론도 할 수 없는 후보를 본 후보로 만들어 놓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예. 고생을 하시나 싶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가 어쨌든 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토론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만 그 민주당의 공격 포인트는 그런 거죠. 결국은 실력 없으니까 자질 없으니까 도망가는 거 아니냐. 그런 모양새가 국민들한테 비춰진다면 그것도 또 마이너스일 텐데요. 지지율에서는. 그러니까 사실 토론을 하자는 것이 기본적으로 선대위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그리고 후보 역시도 여기서 뭐 안 한다라는 메시지를 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먼저 털고 가야 될 건 털어야 토론장에 가서도 뭐라도 얘기가 되는 거지. 왜냐면은 저희 경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당시 이제 소위 고발 사주 의혹들이 많이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윤석열 후보에 대한 의혹들, 지금 나오고 있는 김건희 씨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경선 과정에서도 지난하게 반복이 됐는데 기승전 공격이 네거티브예요. 예. 사실 경선 때 보면은. 예. 그러니까 그게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 그것만 갖고 몰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책 토론을 오히려 윤석열 후보가 하고 싶어 하는데도 그게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정책이 없는 것 그런 같은데요. 의미에서 그걸 안 찾아보셔서 그렇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 생각에는 어차피 토론장에 가면 대장동 의혹 얘기 안 하겠습니까? 굉장히 많이 할 거거든요. 적어도 수사기관에 맡겨서 특검에게 맡겨서 수사 상황을 진행하는 걸 보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정책 토론에 조금 더 집중하자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이지. 이거 너무 거기 가서도 그 얘기를 하는 거는 별로 국민들도 맞지 좀 않다고 답답하실 것 생각해요. 같아요. 지금 야당이 특검 하자 그래서 여당이 한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그걸 왜 안 하면서 이런 거 하면은 뭐 토론하겠다 이러면서 모든 것이 이게 이제 이 핑계로 토론까지 안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여당도 답답하실 것 같고. 핑계대고 특검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여당은 특검 하고 싶어요. 아니, 저희는 상설특검법을 주장하셨기 때문에 특검할 생각이 상설특검법은 있습니다. 저희가 그 생각이 있었으면 저희가 벌써 3개월 전인가요? 4개월 전부터 상설특검법 빨리 할 수 있으니까 하자 그랬는데 그거 시간 오래 걸린다고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상설특검법 하자는 네. 거는 결국 인원 구성에 있어서 상설특검법이 여당이 인원 구성을 할 수 있는 권한들이 생기니까 이제 와서 안 하려고 그걸 꺼낸 것뿐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한 네. 진정성은 믿지 저희 않고 특검 얘기는 정리해 주세요. 예. 이 너무 이제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마치 말장난처럼 보일 것 같아요. 여당 야당 다 한다는데 왜 안 되고 있지? 이렇게 보일 것 같은데 저희는 할 생각이 있고 심지어 저희 원내대표께서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여러 번 만나려고 했는데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할 생각이 정말로 있기 때문에 저도 정말 토론할 생각이 있어요. 토론도 네. 하시고 특검도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걸 말한 거죠 이제. 자, 뭐 지켜보기로 하고요. 어제 천하람 변호사가 어젠가요? 월요일인가요? 예, 저희 방송에 나와서 이준석 대표가 당을 나가면 선거가 끝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 윤석열 후보 지지도가 급속도로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당 내분 사태 아니겠어요? 맞죠. 그러면 다시 지지를 올리려면 수습부터 먼저 해야 될 텐데 네. 이게 단기간 안에 수습이 이루어지겠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뭐 대선 기간에 70일이라면 뭐 7년 같은 기간 예. 아니겠습니까? 하루하루가 다르게 이제 지형들이 변하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 굉장히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넉넉하게 리드했었잖아요. 근데 예. 불과 며칠 사이에 막 지지율이 바뀌어지는 이런 상황들을 보는데 결정적인 계기는 말씀하신 대로 이준석 대표의 내홍 같은 것이고 저는 이준석 대표가 지금 선대위로 복귀하지 않겠다고는 분명히 이야기를 했었으니까 당대표로서 말하자면 리베로 역할을 할 것 같은데 뭐 선대위 필요하면 선대위에서 일을 하고 홍보에서 필요하면 홍보에서 일을 하고 그때 이준석 대표가 할 수 있는 가용 자산과 능력들을 다 활용하면서 선거의 리베로처럼 활동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고 뭐 지금 당장 옛날 울산 합의처럼 극적인 드라마틱한 장면들을 연출하지는 않을 거지만 못하는 게 안 할 겁니다. 그렇게 예. 적어도 이준석 대표 윤석열 후보 간의
화합이 있고 정확한 룰이 정해지고 여기에 대해서 각자의 역할을 존중한다는 전제가 깔린다 그러면 이준석 후보는 언제든지 돌아와서 리베 역할을 하고 본인 당대표로서 선거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죠. 이준석 대표를 향한 가세연 등 극우 보수 유튜버들의 공세. 가세연은 지금 제일 앞장서고 있습니다만 다른 유튜버들도 마치 짠 듯이 이제 이준석 대표를 공격하고 있는데 제가 좀 훑어봤는데 썸네일 같은 거 보면 섬뜩하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사람 공격하나? 이건 이 패턴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뭐 적절하지 않죠. 이거를 근데 글쎄요. 뭐 저도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우리 뭐 헌법상에 보장하는 것이고 굉장히 지켜져야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내용들을 보게 되면 어떤 구체적인 증거라고 하기에는 사실 굉장히 좀 불투명한 그러니까 어떤 일방적인 증언이라든지 이제 예.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 이제 자극적인 이야기들이 더 추가가 되면서 마치 정말 실체가 뚜렷한 어떤 현상, 상황 이런 것처럼 묘사가 되고 거기에 대한 뭐 잘못된 인식들이 계속 남게 되고 이제 하는 그런 것들이 좀 반복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는 이준석 대표가 단호하게 이 허위 사실 예.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지금보다 더 큰 뭐 무슨 더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분들은 이 대표가 당을 나가는 게 선거에 도움된다 이렇게 판단한 건가요? 아니 당을 나가면 본인들의 방송에 도움이 되겠죠. 네. 네. 당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캠프에서 슬로건을 바꿨어요.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슬로건을 바꿨던 얘가 있었나? 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뭐 중간에 바꿀 수 있고요. 사실은 여기서도 또 우리가 조금 더 피드백을 받아서 네? 또 진화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앞으로 제대로 나를 위한 이재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저는 앞으로 제대로 이것도 이제 미래로 가겠다 이렇게 예. 퇴행하는 국민의힘과 굉장히 대조되게 우린 정책 얘기하고 미래로 가겠다 그리고 제대로 하겠다 이런 의미도 좋았지만 이 나를 위한 이재명이라는 것이 그 효능감 정치적 효능감을 얘기를 해준다고 생각을 해요. 이전에 합니다 이재명은 합니다도 굉장히 좋았는데 그동안 이제 성남시에서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했었던 여러 일들처럼 이 사람은 말하면 한다. 이런 느낌이 확 줬는데 그래서 무엇을 한다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는 나를 위한 이재명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내 삶에 도움이 되는구나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는구나 이렇게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해줘가지고 이게 그 정치적 효능감을 중요시하는 MZ세대는 좀 이렇게 딱 와닿는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저는 딱 귀에 오진 않아요. 나를 위한이 아니고 나를 위해 아니에요? 나를 위해 이재명. 나를 위해 이재명인데 네. 죄송합니다. 나를 위해 이재명. 뭐 네. 예전에 뭐 DJ가 대통령 될 때처럼 뭐 준비된 대통령 뭐 탁 꽂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앞으로 제대로 나를 위해 이재명 어떻게 보세요? 저는 좀 구렸어요. 그리고 일단은 제일 먼저 나를 위해 이재명이라 그래가지고 야 이재명 후보가 셀프로 나를 위한다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진짜로 처음에. 그래서 보니까 그건 아니었고 국민을 위해서 이재명이더라고요. 근데 뭐 내용을 지금 들여다보니까 이제 여성표가 너무 안 나온다. 그래서 조금 감성적인 터치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조금 소프트하게 슬로건을 바꿨다고 제가 뭐 본 것 같은데 글쎄요. 이것도 후보랑 슬로건이랑 좀 매칭이 돼야 어울리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윤석열 후보가 예를 들면 따뜻한 페미니스트 뭐 대통령 윤석열 이러면 물론 본인께서 뭐 페미니스트 정책들 낼 수 있지만 잘 어울리진 않거든요. 근데 보면 예를 들면 윤석열 후보가 가지는 뭐 상식이라든지 뭐 강직함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시너지를 내야 되는데 약간 따로 논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그전 슬로건이 낫다. 저는 급하게 뭐 바꾼 느낌이 합니다도 든다. 좋지만은 그 나를 위한 이재명은 우리가 지금 발표하고 있는 소확행 공약하고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저희가 큰 뭐 디지털 대전환, 전환적 공정 성장 이런 얘기도 했지만 지금 30개 이상의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공약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뭐 이렇게 뭐 병원을 뭐 산부인과를 여성건강의학과로 바꾼다든지 굉장히 사소한 건데 이게 각계각층 노인, 뭐 청년, 아동 다 이렇게 포함되는 것들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그 계층 타겟에 다 와닿는 그런 효능감 있는 정치를 하겠다 이런 면에서 저는 이재명 후보하고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유튜브 채널이죠. 닷페이스 시리얼 이재명 후보가 연속으로 출연을 취소했는데 이게 남초 커뮤니티에서 그 두 채널은 페미와 관련된 채널이다. 나가면 지지 철회하겠다.
이것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지지를 철회했다. 그래서 뭐 한겨레, 미디어오늘, 오마이뉴스 진보 언론에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더라고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예. 실무 차원에서 좀 조율 과정이 있었을 뿐이고요. 예. 특별한 이유가 없었고 지금도 추후 일정이 맞으면은 다시 추진할 의사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다시 선대위에 추진하면 또 남초 커뮤니티에서 난리 날 텐데요. 저희가 지금 이거 뭐 페미라서 뭐 여기를 출연 안 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인터뷰 요청이 와요. 뭐 우리 이동영 뉴스 정면승부도 아마 이재명 후보가 여기 오시면은 인터뷰하고 하실 의사가 있으시잖아요. 네? 이렇게 많은 곳에서 지금 인터뷰 요청이 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인터뷰 요청을 하면서 아직까지 결정된 일정도 아니었고 실무진과 조율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좀 혼선이 있어서 마치 했다가 취소한 것처럼 언론이 나왔지만 우리는 확정을 한 적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이런 언론 기사가 나왔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좀 이해가 되냐. 왜냐하면 사실 뉴스 정면승부에서 나오기로 날짜 잡았다가 지금 무작정 딜레이 됐거든요. 이거 제가 그런 건 아니지만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그 잘못하고 계시네요. 이게 지금 너무 많아요. 제가 굉장히 실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국 언론도 해외 언론도 제가 이제 외신도 겸직을 하고 있는데 해외 언론도 이재명 후보랑 다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해외 언론에서도 한 20군데 정도 이재명 후보랑 인터뷰하고 싶다. 막 굉장히 메이저 언론들에서 다 얘기를 하는데 후보가 시간이 없는 정도예요. 예. 자, 그러면 뭐 그런 원래 뭐 그렇다고 이제 거기서 정리를 하고 이 페미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2030 남성들은 이미 우리 편이다. 국민의힘에서. 그래서 이제는 2030 여성 편을 잡기 위해서 이수정, 신지혜, 김민전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온다. 네. 맞습니까? 아니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예. 뭐 진짜 그 이유라 그러면 잘못된 선택인 거죠. 예, 전혀 잘못된 선택이고 실제로 지지율에서도 그런 게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보면은 그 신지혜 부위원장이 당에 들어와서 뭐 일정 부분 지금 역할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20대 여성과 관련된 표를 봤을 때 변동이 없어요. 움직이지 않는다. 네, 변동이 없어요. 오히려 남성 표들은 빠진다. 엄청나게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아무리 캐치올 파티라고 하더라도 그 말 그대로 예를 들면 저희가 얼마 전에 노재승 위원장이 사퇴를 한 데까지 저희가 결정적인 계기가 뭐였냐면 우리가 보수 정당이고 우파 정당이긴 하지만 그런 극우랑은 같이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자면 손절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딱 선을 그었던 건데 노재승 위원장보다 훨씬 더 멀리 계신 분이거든요. 반대편에. 예? 같이 할 수 없는 수준의 어떤 그 굉장히 레디컬한 페미니즘 정책들을 이야기하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당의 기조나 당이 나아가는 방향 자체를 유권자 입장에서는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가 어떻게 된 건지. 그리고 오히려 신지혜 위원장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잡힌 물고기냐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2030 입장에서는 당연히 본때를 보여준다. 나는 그렇게 되면 지지를 철하겠다라고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적어도 20대 여성들의 표를 그러니까 20, 30대 남성들의 표가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여성들의 표를 받기 위해서 그런 분들을 영입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잘못된 전략이죠. 이건 무조건 잘못된 전략입니다. 예.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고 오히려 그렇다면 신지혜 지금 직책이 뭐죠? 부위원장? 네. 부위원장을 과거에 지지했던 사람들은 같이 따라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게 아니고 뭐 정의당이나 다른 쪽으로 할 수도 있겠죠. 뭐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젠더 문제는 뭐 짧은 시간에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 아니니까요. 뭐 사실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부정선거를 주장하시는 유튜버를 이재명 후보가 영입했다고 한들 그 사람들이 민주당으로 가겠습니까? 이 알겠은 모든 게 거죠. 후보의 정무적 판단이고 책임입니다. 동의합니다. 또 말씀을 여기까지만 듣죠. 지금까지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최재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